설이나 거기 서 있지 말고 물이나 더 가져와. 사무총장님, 오셨습니까? 제가 늦었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누구한테 인사를? 연 회장이 얼어붙었어요. 백발의 노인이 제 앞에서 허리를 숙이고 있었고 새어머니 오정아는 입술만 떨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까지 주방 바닥에서 식은 밥을 먹었어요. 박미경 아주머니 손에 낀 엄마의 금반지를 보며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디서 몸이라도 파는 거 아니야? 최도윤의 조롱을 들으며 야근을 자처했어요. 하지만 그 시간들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완화병동 한기석 회장님께 끓여드린 국수 한 그릇. 사람을 사람으로 보해.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그 체면을 제 발밑에 내려놓으려 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섰는지 그 잔혹하고도 뜨거웠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병원 행정직으로 일하는 제 출근복은 늘 빳빳하게 다려진 흰 셔츠예요. 하지만 퇴근 후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제 신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화려한 조명 아래 어질러진 고가의 구두들을 하나하나 닦으며 제 위치를 확인해요. 이 집에서 저는 딸이 아니라 소리 없이 움직이는 앞치마 입은 하녀일 뿐이니까요. 10살 때 엄마를 잃고 아버지가 오정아와 재혼했을 때 저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저는 이 집에서 서서히 지워져 가다 결국 투명 인간이 됐어요. 사건은 어느 오후에 터졌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웃음소리에 맞춰 과일 접시를 내가던 중이었어요. 접시를 내려놓으려던 제 시선이 박미경 아주머니의 손가락에 머물렀고 그 순간 제 심장은 덜컥 멈춰버렸습니다. 박미경 아주머니의 찻잔을 든 손에서 익숙한 광택이 번쩍였거든요.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그건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제가 아플 때마다 제 손바닥에 꼭 쥐어주던 낡고 긁힌 자국이 선명한 그 금반지였습니다. 엄마의 온기가 서려 있어야 할 반지가 왜 타인의 손가락 위에서 저렇게 천박하게 빛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쟁반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간신히 입을 뗐어요. 어머니, 저 반지 우리 엄마 거잖아요. 왜 아주머니가 끼고 계세요? 제 무릎에 오정아는 찻잔을 탁 내려놓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설이나, 너 지금 박 회장님 앞에서 뭐 하는 거니? 집안에 굴러다니던 낡은 거 좀 나눠준 게 무슨 큰일이라고. 옆에서 박미경 아주머니가 깔깔대며 거들더군요. 어머, 정화 씨. 이게 이애 엄마 거였어? 난 그냥 흔한 건 줄 알았지. 근데 이미 나 주기로 한 거잖아. 그치?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려한 식탁이 아닌 주방 구석 차가운 바닥에 앉아 식은 밥을 물에 말아 삼켰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즐거운 웃음소리가 목구멍을 가시처럼 찔러왔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밥알을 씹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얼마나 작아졌는지, 그리고 그들이 내 소중한 것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요. 아버지 장례가 끝난 지 49일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집안엔 아직 향 냄새가 남아 있었고 영정 사진을 놓았던 거실 탁자엔 먼지만 얇게 쌓여 있었어요. 그날 오후 오정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양도 증서였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전셋집 보증금 3천만 원을 오정아 앞으로 넘기는 서류였죠.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새 서류 특유의 잉크 냄새와 함께 묘하게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설이나, 여기 도장 찍어. 장례비도 내가 다 댔고. 내가 집에 있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목소리엔 흥정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도장을 들었습니다. 손잡이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 차가움이 손끝에서 팔을 타고 어깨로, 가슴으로 번져갔습니다. 도장을 종이에 댔어요. 꾹 눌렀습니다. 빨간 인주가 종이에 번졌어요. 그 빨간색이 마치 피처럼 보였습니다. 도장을 떼어냈을 때
목젖이 바짝 말라붙는 게 느껴졌어요. 오정아는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어요. 며칠 뒤 통장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거 다 정리해야 해. 나중에 세금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질 거야. 통장을 건넸습니다. 아버지가 매달 10만 원씩 넣어주시던 그 통장이었어요. 오정아의 손이 그걸 낚아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보증금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 말이 나왔습니다. 너 키워준 값이 이거밖에 안 되겠니?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키워준까? 그 말이 귓속으로 파고들며 뇌를 휘저었습니다. 20회 동안 받은 밥그릇을 세기 시작했어요. 하루 세 끼, 1년이면 1000끼가 넘고 20회면 2만 끼가 넘습니다. 그럼 그 20회 동안 받은 구박은 얼마로 계산되나요? 밥상에 제 밥그릇만 없던 날들은요. 오정아가 친구들과 외식할 때 혼자 집에서 라면 끓여 먹던 저녁들은요. 생일에 케이크도 없이 혼자 방에서 잠들었던 밤들은요. 친구들이 소풍 가는 날 도시락 싸달라고 말도 못하고 학교 매점에서 빵 사 먹던 점심시간들은요. 겨울에 난방을 틀어달라고 말 못하고 이불 속에서 입김을 불며 떨었던 새벽들은요. 그것도 다 키워준 값에 포함되나요? 비처럼 계산되어 이자가 붙나요?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을 하면 은혜를 모르는 인간이 되니까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천장엔 작은 곰팡이 자국이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그게 크게 보였어요. 점점 번져가는 것처럼요. 며칠 뒤였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박미경이 동네 사람들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오정아가 불렀어요. 설이나. 손님들 오시니까 준비 좀 해.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를 탔습니다. 뜨거운 물이 손등에 튀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쟁반에 잔을 6개 올렸습니다. 무거웠어요. 아침부터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해서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어요. 쟁반 위 찻잔들이 달그락거렸습니다. 박미경이 소파에 앉아 웃고 있었어요. 손가락에서 뭔가 번쩍였습니다. 심장이 멎었어요. 엄마의 금반지였습니다. 제가 열이 날 때면 그 차가운 금반지를 제 이마에 대주며 미소 짓곤 하셨습니다. 우리 딸 금방 나을 거야. 그런데 지금 그 반지가 박미경의 손가락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전리품처럼요.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는데 손끝이 저렸어요. 잔들이 달그락거렸습니다. 박미경이 일부러 그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반지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어머, 설이나. 커피 진하게 탔네. 설탕 좀 더 가져와.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싱크대를 붙잡고 숨을 골랐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설탕통을 들었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미경의 목소리였어요. 설인이 말이에요. 아버님 병원비도 아까워했대요.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설탕통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상가 주인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게요. 약값 아깝다고 병원 가지 말라고 했다던데. 옆집 아주머니가 혀를 찼어요. 아이고, 요즘 젊은 애들이 그래요. 자기 돈 쓰긴 아깝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병원비는 제가 야근해서 모은 돈으로 냈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30만 원씩 따로 모았어요. 약값도 제가 챙겼습니다. 새벽 4시에 문 여는 약국까지 뛰어간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제가 병원비를 아꼈다는 거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었어요. 차가운 벽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설탕을 들고 거실로 돌아갔어요. 손이 떨려서 설탕 몇 알이 탁자에 흩어졌습니다. 박미경이 말했어요. 어머, 손 떨리네. 괜찮아? 비웃음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말했어요. 애가 좀 이상하긴 하네요. 표정이 굳어 있어. 오정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고 긴 한숨이었어요.
요즘 좀 불안정해요. 혼자 중얼거리고 밤에 우는 소리도 들리고. 박미경이 손가락으로 찻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엄마의 반지가 찻잔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약이라도 먹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말이 거머리처럼 피부에 달라붙었습니다. 주방으로 뛰어갔어요. 싱크대를 붙잡고 물을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을 손에 받아 얼굴에 끼얹었어요. 거실에선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유쾌한 웃음소리였습니다. 행주를 쥐었어요.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작은 웅덩이가 생겼어요. 이건 단순히 재산을 빼앗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존재를 지우고 있었어요. 제가 정상이라고 말할 권리조차 빼앗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뒤 과자 부스러기를 치우는데 최도윤이 나타났습니다. 오정화의 조카였어요. 28살인데 백수였습니다.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다리를 떨며 말했어요. 누나, 왜 아직도 여기 있어? 나 같으면 진작 나갔을 텐데. 아, 맞다. 갈 데가 없구나. 돈도 없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나도 저들에게 이런 존재구나. 쓸모 없어지면 버려지는. 밤이 됐습니다. 주방 바닥에 앉았어요. 냄비에 식은 밥이 남아 있었습니다. 퍼서 먹었어요. 거실엔 화려한 샹들리에가 켜져 있었지만 주방은 어두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차가운 밥을 씹었어요. 밥알이 딱딱했습니다. 억지로 삼켰어요. 엄마는 늘 따뜻한 밥을 해줬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제 앞에 놓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식은 밥뿐이었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밥에 눈물이 섞였어요. 짠맛이 났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오정화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네, 과장님. 서린이 얘기 좀 하려고요. 귀를 기울였어요. 요즘 애가 좀 이상해서요. 집에선 혼자 중얼거리고 밤에 우는 소리도 들리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직장에서 혹시 이상한 행동 보이진 않았나요? 정신과 상담 권해주시면 안 될까요? 뱀의 혀 같은 목소리였어요. 촉촉하고 차갑고 교활했습니다. 오정화는 제 직장 상사에게 전화해서 저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제 평판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설 자리를 없애고 있었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한참을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한참 뒤 겨우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돌아갔어요. 문을 잠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어요.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빈 페이지가 저를 바라봤어요. 펜 끝을 종이에 댔습니다. 종이가 찢어질 듯 꾹 눌렀어요. 글씨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적었어요. 오늘부터 기록한다. 내가 당한 모든 것을.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오정화가 한 말, 박미경이 한 행동, 최도윤의 조롱. 모두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으니까요. 이 기록이 언젠가 칼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직장에서 이상한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한 건 그 전화 통화 이후였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뒤따랐어요. 요즘 서린 씨 좀 이상하지 않아? 집에 무슨 일 있나 봐. 표정이 계속 어두워. 말소리가 낮게 깔리다가 제가 다가가면 뚝 끊어졌습니다. 그 침묵이 더 잔인했어요. 과장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서린 씨, 요즘 괜찮아요? 집에서 연락이 왔는데. 말끝을 흐렸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어요. 오정화가 뿌린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웃으며 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과장님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어요. 등 뒤로 동정과 의심이 뒤섞인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 도시락을 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피해 다른 테이블로 갔어요.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이요.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칸으로 피신했어요. 변기 뚜껑을 내리고 앉아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고 적었어요. 오늘의 일자, 과장의 질문, 동료들의 침묵, 혼자 먹은 점심. 글씨가 흔들렸지만 계속 적었습니다. 적지 않으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어요. 이 기록만이 제 정신을 붙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노트를 덮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밑이 검게 그을렸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어요. 이게 정말 나인가? 어느 날 병원 행정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서린 씨, VIP 병동에 까다로운 환자분이 계신데 맡아줄 수 있어요? 다들 피하는 환자라고 했어요. 한기석, 전국의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거물이지만 성격이 괴팍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수시로 바뀌고 담당 의사도 골치를 앓는다고 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도망치고 싶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에서, 오정화의 그림자에서 VIP 병동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습니다.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문이 열리고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일반 병동과 달리 소독약 냄새도 덜했어요. 하얀 벽과 대리석 바닥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숨을 고르고 노크했어요. 들어오시오. 낮고 엄중한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방 안은 넓었지만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창문엔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고 햇빛은 가느다랗게만 새어 들어왔어요. 꽃도 과일도 없었습니다. 텅 빈 병실이었어요. 침대에 백발의 노인이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한기석이었어요. 야윈 얼굴에 깊게 팬 눈, 앙상한 손.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서류 처리하러 왔습니다. 노인이 저를 쳐다봤어요. 날카롭게 꿰뚫는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죽음의 그림자, 지독한 고독, 마치 높은 성벽 안에 갇힌 왕처럼요. 빨리 하고 나가시오. 퉁명스러운 목소리였지만 겁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낯익은 느낌이었어요. 거울에서 본 제 눈빛과 비슷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며 병실을 둘러봤어요. 침대 옆 탁자엔 음식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도 열지 않은 것 같았어요. 진지 드셔야죠. 입맛이 없소. 그래도 드셔야 힘이 나십니다. 노인이 피식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힘이 나서 뭐하게? 어차피 죽을 텐데. 그 말엔 체념이 담겨 있었어요. 포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병실에 갔을 때도 음식은 그대로였어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요. 약도 안 드시고. 복도에서 보호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중년 남자와 여자였어요. 빨리 돌아가셔야 유산 정리라도 하지. 그러게. 이러다 재단 이사들한테 다 넘어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노인의 목숨이 아니라 재산만 걱정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니라 금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저렇게 혼자 죽어가는데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노인이 무엇을 원하실까? 돈도 많고 명예도 있는데 왜 저렇게 죽음을 기다리고 계실까? 문득 엄마 생각이 났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고향 국수가 먹고 싶구나. 그 말을 듣고 병원 식당에서 국수를 사왔지만 엄마는 한 입도 못 드시고 돌아가셨어요. 가슴이 저렸습니다. 다음 날 퇴근 후 집에 들렀습니다. 오정아가 외출한 사이였어요. 주방에서 냄비를 꺼내고 멸치를 손질했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와 다시마를 넣었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주방을 채웠습니다. 진한 멸치 향이 피어올랐어요. 엄마가 끓여주시던 그 냄새였습니다. 애호박을 반달 모양으로 썰고 계란을 풀었어요. 국수를 삶아 찬물에 헹구고
뜨거운 육수를 부었습니다. 보온병에 조심스럽게 담았어요. 뜨거운 김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밤 9시 VIP 병동은 더 조용했어요. 복도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노크했어요. 누구요? 윤설인입니다. 왜 왔소? 드실 거 가져왔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들어오시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노인은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노인의 옆얼굴을 비췄어요. 보온병을 열었습니다. 구수한 멸치향이 병실에 퍼졌어요. 노인의 코가 꿈틀했습니다.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이게 무슨 고향 국수입니다. 드셔보세요. 그릇에 담아 상 위에 올렸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애호박의 연두빛이 육수 위에 떠 있었고 풀어놓은 계란이 노란 구름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상을 당겼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을 한 모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노인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감겼습니다. 이 맛.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국수를 한 젓가락 집어 드셨어요. 씹는 속도가 느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치 오래전 기억을 씹는 것처럼요. 병실이 조용했습니다. 국수를 씹는 소리만 들렸어요. 노인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그릇을 다 드셨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고향 맛이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디가 고향이세요? 충주.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오. 노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70년 만에 먹어보는 맛이구려. 그 눈물을 닦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흘러내리게 두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소. 그 뒤로 이 맛을 잊고 살았는데 말끝을 흐렸습니다. 조용히 그릇을 치웠어요. 편히 주무세요. 돌아서려는데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름이 뭐요? 윤설인입니다. 윤설인. 노인이 제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너는 나를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는구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람이신데 당연하죠. 사람. 노인이 작게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듣는 말이요. 내 자식들도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소. 그저 금고로만 보지.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 노인은 돈 때문에 더 외로웠습니다. 다시 올 거요? 노인이 물었어요. 네. 고맙소.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오정아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야근했습니다. 야근? 이 시간까지?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요. 거짓말이었지만 오정아는 더 캐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가방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어요.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오늘의 일자를 적었습니다. 한기석 회장님께 국수를 끓여드렸다. 70년 만에 드신다며 눈물을 흘리셨다. 나를 사람으로 봐주신다고 했다. 펜을 들고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뭔가 작은 불씨가 살아나고 있었어요. 오정아도 박미경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 그 비밀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바람이 차갑지 않았어요.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기록이 언젠가 저를 구할 거라고, 한기석 회장님을 만난 게 우연이 아닐 거라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기록이 정말로 칼이 될 줄은요. 그리고 그 칼이 오정아와 박미경의 목을 겨누게 될 줄은요. 그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관 신발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방문을 열었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방 안이 엉망진창이었어요. 옷장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서랍이 바닥에 뒤집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찢긴 종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제 기록 노트였습니다.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적었던 그 기록들이 갈기갈기 찢겨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종이 조각을 주웠어요. 오늘 오정아가 글자가 반으로 잘려 있었습니다. 박미경이 엄마 반지를 문장이 중간에 끊겨 있었어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천박한 웃음이었어요. 오정아와 박미경이었습니다. 오정아가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제 노트였습니다. 찢어지지 않고 남은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어머 왔네. 설이나 이거 재미있던데? 오정아가 노트를 흔들며 물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지만 눈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돌려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려줘? 이걸? 미친년이 소설을 썼네. 오정아가 노트를 펼쳤어요. 천천히 조롱하듯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정아가 제 통장을 빼앗았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돈이었다. 박미경이 웃으며 거들었어요. 어머, 빼앗았다니. 우리가 도둑이야? 오정아가 계속 읽었습니다. 박미경 아주머니가 엄마 반지를 끼고 있었다. 집에 굴러다니는 거라고 했다. 박미경이 손을 들어 올렸어요. 엄마의 금반지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이거 정아가 준 건데? 내 엄마 거였어? 아는 척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오정아가 페이지를 넘겼어요. 오정아가 제 직장 상사에게 전화했다. 나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날카로워졌어요. 문제 있는 사람? 이거 봐. 내가 진짜 문제 있는 거잖아. 이런 망상을 적고 있으니 한기석 회장님께 국수를 끓여드렸다. 나를 사람으로 봐주신다고 했다. 오정아가 노트를 집어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노트가 펼쳐졌어요. VIP 환자한테 접근해서 뭐 하려는 거야? 돈이라도 뜯어내려고? 재산이라도 노리고? 아니에요. 그냥 도와드린 거예요. 도와줘? 내가? 거짓말하지 마. 내 속셈 뻔해. 박미경이 팔짱을 끼고 다가왔어요. 너무 가까이 다가와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그래. 돈 많은 노인네 꼬셔서 유산 노리는 거. 뉴스에 맨날 나오잖아. 손을 뻗어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엄마의 반지가 제 옷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엄마의 온기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회장님한테 말씀드려야겠다. 내가 무슨 속셈인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이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왜? 들킬까봐? 오정아가 제 턱을 손으로 잡았어요. 힘이 셌습니다. 내가 뭘 하든 다 알아. 이 집에서 숨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VIP 병동으로 올라가 회장님께 말씀드려야 했어요. 오정아가 거짓말을 하기 전에요. 하지만 행정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서린 씨, 잠깐만요.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정아였습니다. 박미경도 함께였어요. VIP 병동이 어딥니까? 급한 일이 있어서요. 간호사가 당황하며 안내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뛰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렸어요.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지만 계속 올라갔어요. VIP 병동 복도에 도착했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오정아와 박미경이 한기석 회장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고 있었어요. 안 됩니다. 환자분이 면회를 거부하셨습니다. 간호사가 막아섰지만 소용없었어요.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뛰어들어갔지만 오정아가 이미 회장님 침대 앞에 서 있었어요. 한기석 회장이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오정아를 봤어요. 누구요? 저는 윤설인의 어머니 오정아입니다. 오정아가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제 딸이 회장님께 폐를 끼쳤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요? 회장님이 저를 봤어요. 눈빛이 변했습니다. 의아함에서 의심으로요. 박미경이 앞으로 나섰어요. 회장님, 이 애가 원래 좀 문제가 있어요. 정신적으로요.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톡톡 쳤습니다. 엄마의 금반지가 빛났어요. 집에서도 혼자 중얼거리고 이상한 노트에다 망상 같은 거 적어요. 오정아가 거들었습니다. 요즘 돈 많은 어르신들 노리는 애들 있잖아요. 잘해주는 척하다가 나중에 유산 달라고 하는. 병원비 아끼려고 친아버지도 제대로 안 모셨어요. 그런 애가 회장님한테 무슨 순수한 마음이겠어요?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이명이 울렸어요. 아니에요. 회장님, 저는 말이 막혔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오정아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조용히 해. 어른들 앞에서. 손톱이 팔에 파고들었어요. 아팠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회장님을 봤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보고 계셨어요. 그 눈빛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엔 의심이었어요. 그 다음엔 실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차가운 침묵이었어요. 아무 감정도 없는 텅 빈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요. 아니, 처음 보는 사람보다 더 냉정했습니다. 배신자를 보는 눈빛이었어요. 그 침묵은 사형 선고보다 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말씀이 없으셨어요. 한마디도요. 그냥 저를 보고만 계셨습니다. 심연 같은 눈동자였어요. 그 안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온기도, 믿음도, 기대도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변명하고 싶었지만 말이 안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오정아가 고개를 숙였어요. 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도로 끌려 나왔습니다. 오정아가 제 팔을 놓으며 속삭였어요. 이제 끝났어. 내 꿈은 여기서 끝이야. 박미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표정 봤어? 완전 실망하셨던데. 이제 너 끝났어. 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회장님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어요. 회장님, 저예요. 윤설인이에요.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문 앞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문을 짚었습니다. 차가웠어요. 오후에 행정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설인 씨, 앉으세요. 무거운 목소리였어요. 책상 위엔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일, 유감입니다. 팀장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들었어요. 하지만 팀장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환자 측에서 진정서를 제출하셨어요. 그리고 환자 보호자분이 제출하신 자료가 있는데 서류를 밀어보였어요. 오정아 명의의 진술서였습니다. 윤설이는 최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며 집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음. 환자에게 접근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병원 입장에선 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VIP 환자분 측에서 담당자 교체를 요청하셨어요. 그리고 병원 측에서도 설인 씨가 당분간 쉬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당분간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정리하세요. 권고사직이었습니다. 해고였어요. 팀장님, 제가 정말 미안해요. 나도 어쩔 수 없어요. 팀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요.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쳐다봤어요. 동정과 호기심이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VIP 환자한테 뭘 했대. 돈 노렸나 봐. 요즘 그런 애들 많잖아. 불쌍하긴 한데 자업자득 아니야? 박스를 꺼내 짐을 쌌습니다.
사진 액자, 머그컵, 볼펜, 수첩. 손이 떨렸지만 계속 담았어요. 하나하나가 무거웠습니다. 이 물건들이 제 3년의 노력이었어요.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박스 하나로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어요. 금요일 저녁 박스를 들고 병원 정문을 나섰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이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빗물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차가웠어요. 박스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종이가 물을 먹어 눅눅해졌어요. 박스에서 눅눅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구두 속으로 물이 스며들었어요. 발가락이 차가웠습니다. 걸을 때마다 물이 철벅거렸어요. 횡단보도에 섰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어요. 자동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전조등이 빗물에 반사되어 뿌옇게 번졌어요.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어요.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박스가 무거웠어요. 팔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지 않았어요. 이게 제게 남은 전부였으니까요.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걸었어요. 한 발 한 발. 빗속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잃을 건 목숨뿐이다. 재산도 없고 직장도 없고 명예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어요. 하지만 아직 머리는 남아 있습니다. 오정아가 제 노트를 빼앗아 갔지만 제 머릿속까지 빼앗을 순 없었어요.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날짜도 시간도 대화 내용도요. 모두 머릿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젖은 옷을 벗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저를 봤어요. 눈밑이 검게 그을렸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잃을 게 없으니까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새 노트를 꺼냈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첫 페이지에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복수일지, 오정아 마이너스 유산 강탈, 명예훼손, 직장 파괴, 박미경 마이너스 유품 절도, 명예훼손 방조, 최도윤 마이너스 모욕, 협박. 이번엔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이었어요. 증거 목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양도 증서 날짜, 통장 인출 내역, 오정아의 전화 통화 날짜와 시간, 모두 머릿속에 있었어요. 적다 보니 손이 빨라졌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페이지가 넘어갔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어요. 차갑고 잔인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들이 저를 바닥으로 밀어 넣었으니 저도 그들을 끌어내리겠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빛이 닿지 않는 곳으로요. 해고된 후 방 안에 갇혀 지냈습니다. 커튼을 쳤어요. 햇빛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랐어요.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오정아와 박미경의 웃음소리였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서린이한테 줄까? 박미경의 목소리였습니다. 줘서 뭐해? 어차피 나갈 건데. 오정아가 웃으며 말했어요. 쨍그랑.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짐 싸라고 해야겠다. 방 비워야 월세라도 받지. 그러게. 백수가 방 차지하고 있으면 뭐해. 웃음소리가 커졌어요. 비릿한 웃음이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오정아가 들어왔어요. 손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짐 싸. 이번 주 안으로 나가. 제 옷을 집어 비닐봉지에 구겨 넣었어요. 기다려주세요. 제가 할게요. 왜? 부끄러워? 이미 다 끝났는데? 비닐봉지를 거실로 내던졌습니다. 쿵. 짐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박미경이 발로 툭 찼습니다. 이거 다야? 살림이 참 가볍네.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의 반지가 또 번쩍였습니다.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론 계속 계산했습니다. 증거 목록, 날짜와 시간, 증인, 모두 정리했어요. 책상 서랍에서 새 노트를 꺼냈습니다. 복수일지라고 적었던 그 노트였어요. 펼쳐서 다시 읽었습니다. 오정아가 통장을 빼앗은 날 2월 15일 오후 3시 20분. 박미경이 엄마 반지를 낀 것을 본 날 2월 18일 오전 11시. 오정아가 직장 상사에게 전화한 날 3월 2일 밤 10시 30분경. 모두 정확했습니다. 대화 내용도 거의 그대로 기억했어요. 손으로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이게 제게 남은 유일한 무기였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밤이었어요. 비가 그쳤습니다. 창문 틈으로 가로등 불빛이 새어 들어왔어요.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오정아와 박미경이 잠든 모양이었어요. 그때 밖에서 낮은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릉, 무거운 소리였어요. 고급차 특유의 낮고 묵직한 엔진음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봤어요. 골목 입구에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커다란 차였어요. 빛나는 도색, 크롬 장식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마치 지옥에서 온 사자의 수레 같았어요. 차 문이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나이는 50 정도로 보였어요. 깔끔한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당당했어요. 주춤거림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집 쪽으로 걸어왔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띵동.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이 시간에? 오정아의 목소리였어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한빛장학재단 법률고문 최진혁입니다. 윤설인 씨 계십니까?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안엔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오정아가 말을 더듬었어요. 법률고문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미경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뭔 일로요? 그건 윤설인 씨께 직접 말씀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현관에 섰어요. 정장 입은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고개를 정중하게 숙였어요. 윤설인 씨이십니까? 네. 이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출발하셔야 합니다. 오정아가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무슨 일인지 설명을. 최진혁이 오정아를 봤습니다. 그 눈빛만으로 오정아가 입을 다물었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얼음장 같았어요. 이사장님의 개인 일정입니다. 설명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명함을 꺼내 오정아에게 건넸어요. 박미경이 옆에서 명함을 빼앗아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한빛장학재단, 수석 법률고문. 손이 떨렸습니다. 명함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최진혁이 저를 봤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가도 되나요? 네. 이사장님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외투를 걸쳤어요. 신발을 신었습니다. 오정아가 제 팔을 잡았어요. 설이나 뭐 하려고. 뿌리쳤습니다. 놓으세요. 목소리가 낮았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정아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어요. 최진혁을 따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탔어요. 가죽 시트가 부드러웠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어요.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고급스러운 냄새였어요. 현관에서 오정아와 박미경이 서 있었어요. 입을 벌리고 저를 봤습니다. 얼어붙은 것처럼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그들이 점점 작아지는 게 보였어요. 최진혁이 말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모든 걸 아십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떻게요? 이사장님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으십니다. 그날 병실에서 있었던 일, 그 여자들이 한 말 모두 거짓임을 단번에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침묵하셨을까요? 하이에나를 사냥하려면 먼저 방심시켜야 합니다.
목을 길게 빼고 먹이에 정신이 팔릴 때까지요. 차가 도심을 벗어났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강 건너편에 높은 빌딩이 서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달빛에 반짝였어요. 차가 그 빌딩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경비가 경례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진혁이 카드를 찍었어요. 최상층 버튼이 눌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귀가 먹먹했어요.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10층, 20층, 30층. 마지막 층에서 멈췄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복도가 나타났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 빛났습니다. 끝에 큰 문이 있었습니다. 최진혁이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거대한 집무실이었어요. 한쪽 벽 전체가 유리창이었습니다. 한강과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책상 뒤에 한기석 회장이 앉아 계셨습니다. 예전보다 안색이 좋아 보였어요. 눈빛도 살아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릎이 떨렸어요. 회장님이 저를 봤어요. 미안했소. 첫마디였습니다. 저를요? 그날 내가 침묵한 이유를 설명해야겠구려. 회장님이 창밖을 봤어요. 저 여자들 같은 하이에나는 많소. 내 주변엔 특히 더 많지. 돈 냄새를 맡고 모여드는 놈들이요. 회장님, 내가 진심인 걸 알았소. 그 국수 한 그릇에 담긴 마음을 몰랐겠소? 70년 만에 느껴본 온기였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심만으론 하이에나를 물리칠 수 없소. 그놈들은 약점을 보이면 더 달려들지. 그래서 기다렸소. 회장님이 서랍을 열었어요.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내가 적은 그 기록을 보고 싶구려.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록이요? 내가 노트에 적었다던 그 기록 말이요. 오정아가 빼앗았다고 들었소. 가방에서 새 노트를 꺼냈습니다. 복수일지라고 적힌 노트였어요. 회장님께 건넸습니다. 펼쳐서 읽기 시작하셨어요. 한 장, 두 장, 천천히 넘기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놀랍구려. 네. 내가 적은 시간과 장소, 대화 내용이 우리 조사팀의 데이터와 거의 일치하오. 오차가 10%도 안 되더구나. 숨이 멎었습니다. 조사팀이요? 그날 병실에서 그 여자들이 떠든 순간부터 조사를 시작했소. 통장 내역, 전화 기록, 증인 진술 모두 확보했지. 서류를 밀었어요. 이걸 보시오. 오정아 명의의 통장 거래 내역이었어요. 아버지 보증금이 입금된 날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노트에 적은 날짜와 똑같았어요. 어떻게 내 변호사들이 조사했소. 법적 절차를 밟아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병원 전화 기록이요. 오정아가 내 직장 상사에게 전화한 내역, 통화 내용까지 확보했소.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내가 쓴 그 기록들이 이제는 법정의 증거가 될 것이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울지 마시오. 이제 시작일 뿐이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제 손으로 그들을 심판하고 싶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회장님이 저를 봤어요.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줬소. 나는 너에게 칼을 빌려줄 뿐이다. 그 칼로 누구의 목을 벨지는 내가 결정해라. 명함을 꺼냈어요. 검은색 명함이었습니다. 금색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한빛장학재단 특별조사관 윤설인. 이게 내일부터 내 직함이요. 재단 소속으로 일하게 될 것이고 내 급여는 이 계좌로 들어갈 것이요. 새 통장을 건넸어요. 그리고 이건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벨벳으로 된 작은 상자였습니다. 열었어요. 안에 금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엄마의 반지였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어떻게
그 여자 집을 수색했소. 법적 절차를 밟아서 내 것이니 돌려받아야지. 손이 떨렸습니다. 반지를 집어들었어요. 차가웠어요. 하지만 엄마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스크래치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엄마가 끼고 계셨던 그 흔적이었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엄마, 미안해요. 이제야 찾았어요. 속으로 말했습니다. 반지를 끼웠어요. 손가락에 딱 맞았습니다. 마치 엄마가 제 손을 잡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 내 차례요. 내가 당한 걸 되갚아줄 시간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재단 법무팀과 회의를 했어요.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소송 준비를 했어요. 오정아와 박미경은 검은 승용차가 집 앞에 며칠째 서 있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왜 저 차가 계속 있는 거야? 모르겠어. 무섭더라. 설마 서린이가 뭘 할 수 있겠어. 백수인데. 하지만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어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둘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이거 내가 한 거잖아. 내가 반지 가져간 거. 뭐? 너도 같이 했잖아. 난 너가 시켜서 한 거야. 박미경의 목소리였습니다. 뭐? 오정아가 소리쳤어요. 그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장을 입었어요. 새로 산 옷이었습니다. 재단에서 지급해 준 거였어요. 검은색 정장에 흰 블라우스였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했던 얼굴이 달라져 있었어요.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가방에 서류를 넣었습니다. 퇴거 명령서, 횡령 고소장, 명예훼손 고소장. 모두 준비됐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오정아와 박미경이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고 일어섰습니다. 어디 갔다 와? 오정아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확신이 없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탁자 위에 내려놨습니다. 이게 뭐야? 박미경이 물었어요. 퇴거 명령서입니다. 이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뭐? 오정아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아버지가 남긴 전셋집 보증금으로 제 명의로 이 집을 샀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소유주는 저입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차분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건 횡령 고소장입니다. 제 동의 없이 제 재산을 빼돌린 건에 대해서요.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미경이 뒤로 물러섰어요. 잠깐, 이거 농담이지? 아닙니다. 변호사가 내일 방문할 겁니다. 오정아가 소리쳤어요. 내가 감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마지막 패였습니다. 가스라이팅의 마지막 카드였어요. 하지만 이젠 통하지 않았습니다. 키워준 값은 이미 다 받아가셨잖아요. 보증금 3천만 원으로요. 한 발 다가갔어요. 오정아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설이나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 통곡하는 척했습니다. 연기였어요. 눈물도 없었습니다. 쳐다봤어요. 차갑게요. 오정아가 말을 잃었습니다. 박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설이나. 나는 정아가 시켜서 한 거야. 나는 그냥. 꼬리를 내렸습니다. 비굴했어요. 난 몰랐어. 진짜로. 정아가 다 한 거야. 오정아가 박미경을 봤어요. 뭐? 미안, 정아야. 근데 사실이잖아. 둘이 서로를 봤습니다. 균열이 완전히 갈라졌어요. 제 집에서 나가세요.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어요. 주머니에서 엄마 반지를 꺼냈어요.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 돌려받았습니다. 끼웠어요. 손가락에 딱 맞았습니다. 오정아가 입을 벌렸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뒤에서 오정아가 소리쳤어요.
설이나, 문 열어. 당장.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복수일지. 이제 시작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방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짐 싸는 소리였습니다. 서랍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옷을 구기는 소리, 그리고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이거 내 거 챙겨. 박미경의 목소리였습니다. 왜 내 거야? 내가 가져간 것도 있잖아. 오정아가 소리쳤어요. 뭐? 내가 언제? 반지. 그 반지 내가 갖고 싶다고 했잖아. 그건 내가 준 거잖아. 집에 굴러다니는 거라면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날카로웠어요. 그게 지금 중요해? 우리 지금 쫓겨나는데.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서린이한테 그렇게 심하게 안 했으면. 뭐? 너도 같이 했잖아. 같이 웃으면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미경이 낮게 말했어요. 나는 내가 시켜서 한 거야. 뭐라고? 항상 그랬잖아. 정아, 너는 자기가 공주인 줄 알지. 나보고 이것저것 시키면서. 미쳤어? 내가 알아서 한 것도 있잖아. 알아서? 내가 눈치 주면서 시킨 거지. 쿵. 뭔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진짜. 나 먼저 나갈 거야. 뭐? 혼자 가게? 당연하지. 난 정아 너 때문에 이 꼴 됐어.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어요. 오정화의 낮은 신음이 들렸어요. 이런. 배신자. 노트에 적었습니다. 오정화와 박미경의 관계 균열 완성. 예상대로였어요.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거실엔 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오정아 혼자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설이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쳐 현관으로 갔어요. 설이나. 기다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검은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탔어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기사가 물었습니다. 힐튼 호텔 라운지로요.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어요. 라운지는 조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어요.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박미경이 들어왔습니다. 두리번거리며 저를 찾았어요. 손을 들어 신호했습니다. 박미경이 다가왔어요.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화장으로 가렸지만 눈밑이 검게 그을려 있었어요. 앉으세요. 의자를 권했습니다. 박미경이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을 꽉 쥐고 있었어요. 왜 부른 거야? 거래하려고요. 거래.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천천히요. 엄마의 반지가 손가락에서 빛났어요. 박미경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 반지 돌려받았어요. 법적 절차를 통해서요. 박미경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무슨 거래? 아주머니는 처벌받고 싶지 않으시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미경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뭘 원하는데? 오정화에 대한 정보요. 모든 걸요. 박미경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박미경과 눈을 맞췄습니다. 아주머니, 오정화가 아주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저도 알아요. 항상 아래로 봤죠. 박미경이 움찔했습니다. 공주님처럼 굴면서 아주머니한테 심부름시키고 무시하고. 박미경의 입술이 떨렸어요. 그런데 지금 책임은 같이 지라고 하잖아요. 공평하지 않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미경이 고개를 숙였어요. 맞아. 공평하지 않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아, 걘 항상 그랬어.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지.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건데. 그럼 이제 아주머니 차례예요. 선택하세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처벌 불원서예요.
제가 고소를 취하하겠습니다. 박미경이 서류를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야?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오정아가 숨긴 모든 걸 말씀해 주셔야 해요. 박미경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망설였습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해야 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반지가 또 빛났어요. 아주머니가 낀 엄마의 반지가 제 손가락으로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보다 아주머니가 감옥에 가는 시간은 훨씬 짧을 거예요. 박미경이 숨을 삼켰습니다. 선택하세요. 박미경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알겠어.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말씀하세요. 박미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화는 너희 아버지 보증금 말고도 더 빼돌린 게 있어. 어디에요? 은행 계좌. 최도윤 명의로 된 계좌가 있어. 거기 2천만 원 정도 들어있을 거야. 적었습니다. 계좌번호 아세요? 알아. 한번 본 적 있어. 종이에 적어 건넸어요. 받아서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또요? 도윤이 도박 빚이 있어. 3천만 원. 정화가 갚아주려고 했는데 아직 못 갚았어. 채권자는요? 사채업자야. 이름은 김철수인가 뭔가. 도윤이 연락처 알 거야. 계속 적었어요. 또요? 정화가 너희 병원에 전화한 거 말고도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 퍼뜨렸어. 어떤 소문이요? 내가 정신병 있다고, 아버지 병원비 아꼈다고, 부동산 사장, 상가 주인, 옆집 아줌마들한테 다 말했어. 적었습니다. 증거 있나요? 문자 있어. 정화가 보낸 문자. 내가 가지고 있어. 보내주세요. 지금요. 박미경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문자를 찾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번호로 전송했어요. 확인했습니다. 오정아가 보낸 문자들이었어요. 서린이 요즘 이상해. 정신과 가봐야 할 것 같아. 아버지 병원비도 제대로 안 냈대. 효녀인 척하더니. 조심해. 저의 위험해. 증거였습니다. 명백한 증거였어요. 잘하셨어요. 처벌 불원서를 밀었습니다. 박미경이 받아들었어요. 이제 끝난 거야? 아주머니는요? 하지만 오정아는 아니에요. 박미경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진심이야. 이제 와서 사과는 필요 없어요. 일어났습니다. 박미경이 저를 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설이나 나는 정말 미안해. 가보세요. 더 이상 볼 일 없을 거예요.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재단 법무팀과 회의했습니다. 박미경이 준 정보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어요. 최도윤 명의 계좌를 찾았습니다. 2,3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틀 뒤 법원에서 결정문이 나왔어요. 승인됐습니다. 계좌가 동결됐어요. 결정문 사본을 오정아에게 발송했습니다. 내용 증명으로요. 최도윤의 채권자도 찾았습니다. 사채업자 김철수였어요. 빚은 이자가 붙어 3,500만 원으로 불어나 있었어요. 그에게 오정아의 연락처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합법적으로요. 채권 추심은 채권자의 권리니까요. 병원 측에도 연락했어요. 오정아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정정 요구와 손해배상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도 내용 증명을 발송했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도윤이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흘 뒤 그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집에 있을 때였어요.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어. 이 할망구야. 최도윤의 목소리였어요.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최도윤이 오정아의 집 문을 발로 차고 있었어요. 뒤에 덩치 큰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었어요. 돈 내놔. 내가 빌린 게 아니라 내가 보증 선 거잖아. 문이 열렸습니다.
오정아가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도윤아, 제발. 제발은 무슨, 돈 내놔. 최도윤이 오정아의 옷깃을 잡았어요. 3,500. 당장 내. 없어. 계좌가 동결됐어. 서린이가. 서린이? 그럼 서린이한테 빌어. 내가 알아서 해. 밀쳤습니다. 오정아가 비틀거렸어요. 사채업자 하나가 말했습니다. 오늘까지 안 갚으면 집 압류합니다. 집은 이미 서린이 거예요. 뭐? 최도윤이 소리쳤어요. 그럼 뭐가 남은 거야? 아무것도 없어. 오정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도윤이 비웃었어요. 쓸모없는 할망구. 돌아서서 갔습니다. 사채업자들도 따라갔어요. 오정아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길바닥에요.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며 쳐다봤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지나갔어요. 외면했습니다. 상가 주인도 지나갔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도 지나갔어요. 빨리 걸어서 피해갔습니다. 오정아가 손을 뻗었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두 외면했어요. 오정아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집이었어요. 이젠 정말로요. 거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정아의 짐도 박미경의 흔적도 없었어요. 깨끗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복수일지였어요.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이름들이 보였어요. 오정아, 유산 강탈, 명예훼손, 직장 파괴, 박미경, 유품절도, 명예훼손 방조, 최도윤, 모욕 협박. 빨간 펜을 꺼냈습니다. 천천히요. 오정아 이름 위에 선을 그었어요.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고요 속에 울렸습니다. 박미경 이름 위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또 같은 소리가 났어요. 최도윤 이름 위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모두 끝났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고요했어요. 평온했습니다. 복수가 끝난 뒤에 고요였어요. 하지만 허무하지 않았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뒤에 안식이었어요.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당신들의 기록은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제 기록은 계속됩니다. 더 이상 복수가 아니라 삶으로요. 엄마의 반지를 만졌어요. 따뜻했습니다. 마치 엄마가 제 손을 잡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제가 지켰어요. 엄마의 존엄도 제 존엄도요. 속으로 말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악몽이 아니라 꿈을요. 복수가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커튼을 활짝 열었어요. 빛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먼지가 햇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어요. 그 움직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정적이었어요. 그동안의 소란이 모두 잦아들고 이제 남은 건 고요뿐이었습니다. 텅 빈 공간이었지만 평화로웠어요. 치유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한기석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재단 집무실이었어요. 회장님 앞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제가 맡게 될 업무 계획서였어요. 회장님이 보고서를 보시다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그 위에 올려주셨습니다. 이제 내 손에는 피 대신 온기만 남았구나. 말씀하셨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고맙긴. 나도 내게 많이 배웠소. 회장님이 창밖을 보셨어요. 사람을 죽이는 글이 아닌 살리는 글을 써라. 그게 내 재능이 쓰일 곳이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며칠 뒤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정아가 고시원에서 산다고 했어요. 박미경은 시골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최도윤은 행방불명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동정도 기쁨도 없었어요.
그저 무관심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들이 앉았던 소파를 닦았습니다. 천천히 구석구석이요.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켰어요. 바람이 들어와 집안을 휘감았습니다. 그들의 냄새, 그들의 흔적이 모두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 인생에서요.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복수일지라고 적힌 표지를 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그 표지를 떼어냈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고요 속에 울렸습니다. 새 표지를 붙였어요. 펜을 들어 적었습니다. 윤설인의 기록.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새하얀 종이가 나타났습니다. 펜을 종이에 댔습니다. 적기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기록을 시작합니다. 복수가 아니라 삶을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엄마의 반지를 만졌습니다. 따뜻했어요.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마치 제 앞날을 비추는 나침반 같았어요.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제 삶이요. 속으로 말했습니다. 노트를 덮고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복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은 내일로 이어집니다. 제가 배운 건 하나예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게 살아있는 사람의 의무라는 것. 그리고 복수보다 더 강한 건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기억하세요. 기록하세요. 그 기록이 언젠가 여러분을 구할 겁니다. 저처럼요.